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작은 해안 마을. 시간의 흐름마저 더디게 느껴지는 그곳에 이수연의 작은 작업실이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은 짭짤한 바닷바람에 의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안은 세상의 모든 향기가 모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갈색 시약병을 들어 스포이트로 투명한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녀의 코는 단순한 후각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읽어내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만들고 있는 향수는 어린 시절 처음으로 겪었던 태풍의 기억을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람의 울음소리와 세상을 뒤덮을 듯 쏟아지던 비.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있던 작은 야생화의 향기까지.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축축한 흙냄새,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이 실어 나르는 비릿한 향. 대기 중에 가득했던 오존의 냄새와 번개가 내리칠 때의 서늘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조합을 이루었고 손끝을 통해 한 방울의 액체로 응축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한편의 시였다. 수연에게 조향은 생계수단이자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향수가 대량 생산되어 백화점 진열대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향기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익명으로 작은 온라인 상점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소량 판매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향기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다. 바다의 향기가 머무는 고요한 작업실과 달리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강남의 아우라 그룹 본사는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룹의 젊은 후계자 강태민은 싸늘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습니다. 주력 상품인 이터널 로즈는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의 보고는 회의실의 온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아우라 그룹은 한때 대한민국 향수 시장을 지배했던 거인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진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룡에 불과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혹독했다. 강태민은 책상 위로 던져진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숫자를 암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의 손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기존 제품 리뉴얼과 모델 교체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서성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땜질 처방이 아니야.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 혁신이란 말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의 외침이 텅 빈 회의실을 울렸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특별한 경험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실패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해야만 했다. 그의 개인 사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던졌다. 책상 위에는 개발팀에서 올려보낸 수십 개의 향수 샘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하나씩 시향지에 뿌려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모두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지루하고 평범한 향기들 뿐이었다. 인공적인 꽃향기와 달콤하기만 한 과일 향의 향연 속에서 그는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아우라 그룹의 현주소였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패작들의 무덤. 그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전국의 작은 공방이나 개인 조향사들에게서 익명으로 사들인 샘플들을 모아놓은 상자였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는 연구팀의 노력이었지만 태미는 지금까지 그 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이름도 라벨도 없는 작은 유리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개조차 허술한 아주 작은 병이었다. 그는 아무런 기대 없이 뚜껑을 열고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민의 세계가 멈췄다.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이었고 강렬한 이야기였다. 사무실의 답답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거칠고 성난 바다가 펼쳐졌다. 짠내를 머금은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먹구름의 냄새가 느껴졌다.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거대한 자연의 힘 속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야생화의 가녀리지만 강인한 생명력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었다. 이 향기는 이야기가 있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모두 담고 있었다. 시중의 그 어떤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예술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무기였다. 강태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의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았다. 그는 유리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향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억을, 이런 감정을 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 그룹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즉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인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니, 연구개발팀장도 함께 오라고 해. 지금 당장 몇 분 뒤 김 비서와 연구개발팀장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강태민은 그들에게 작은 유리병을 내밀었다. 그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이 샘플을 보낸 사람을 찾아 대한민국의 땅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향기를 만든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와야겠어. 이건 명령이야. 당장 움직여. 그의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꺼져가던 제국의 후계자는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줄 특별한 향기를 찾아냈고 그 향기의 주인을 향한 야망의 추격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의 명령에 떨어진 직후 아우라 그룹의 핵심 정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팀원들은 샘플 구매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백 건의 거래 내역 속에서 해당 샘플과 일치하는 소액의 계좌, 이체 기록 하나를 발견한 것은 꼬박 하룻밤을 사운 뒤였다. 입금 자명은 없었고 오직 켈서스 와이코라는 이니셜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니셜과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 은행을 단서로 다시 한번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들어갔다.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정보, 심지어 개인 SNS 계정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해안 마을에서 향기의 기억이라는 작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에 도달했다. 보고를 받은 강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 천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로 데려와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그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아스팔트를 박차고 동해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마치 왕국의 운명을 건 원정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태민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좁은 2차선 도로, 낡고 낮은 건물들, 그리고 공기 중에 섞인 흙과 바다의 냄새, 그의 번쩍이는 차가 좁은 시골길에 나타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에 흙먼지가 묻는 것을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주소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목조 가옥이었다. 그는 문 앞에 걸린 향기의 기억 작업실이라는 작은 간판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신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편안한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평범하다 못해 수수한 모습이었다. 누구시죠? 여자가 물었다. 강태민은 순간 당황했다. 그가 상상했던 신비로운 천재 조향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평범한 여자가 정말 그 폭풍의 향기를 만들어냈단 말인가? 그는 잠시의 혼란을 감추고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수연 씨 되십니까? 저는 아우라 그룹의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과 회사 이름을 듣고도 여자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수연은 낯선 남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코는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뿌린 최고급 명품 향수 너머로 그의 본질적인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금속성의 야망의 향기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탐욕의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씁쓸한 절박함의 향까지. 그녀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연이 담담하게 묻자. 태민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이수연 씨의 향수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이롭더군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우라 그룹에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드리고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두툼한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업계 최고의 연봉, 서울 강남에 제공되는 최고급 아파트, 개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 론칭, 그리고 아우라 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수연이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연은 계약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강태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태민은 조바심이 났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시골에서 당신의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세계를 무대로 당신의 향기를 알려야 합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수연이 느끼는 그의 향기는 점점 더 역겹게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차분했다.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그가 살아오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다. 뭐라고요? 지금 제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나왔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향수는 저에게 상품이 아닙니다. 제 기억이고 제 삶의 일부입니다. 공장에서 수만 개씩 찍어내기 위해 제 영혼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강태민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영원히 순진한 시골 여자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수연 씨, 이건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윽박지르듯 말했지만 수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는 바로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향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돈과 명예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온전한 이름으로 불렀다.
강태민 씨. 그 순간 강태민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계약서를 거칠게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러운 설득이 아닌 차가운 소유욕으로 번뜩였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예상 밖의 태도는 그의 승부욕을 더욱 자극했다. 좋습니다. 오늘 제안은 없던 걸로 하죠.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시골 구석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와도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공기 중에는 불쾌한 야망의 냄새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차로 돌아온 강태민은 거칠게 운전대를 잡았다.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기묘한 집착이 끌어올랐다. 그녀의 그 당당한 눈빛,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엔진 시동을 걸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될 뿐이다. 그의 검은 세단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운 해안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태민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놓친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부드러운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장과 원료 구매 전략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두 사람은 그의 싸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강태민이 운을 뗐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강원도에 있는 이수연이라는 조향사. 그녀가 스스로 두 손 들고 나를 찾아오게 만드시오. 그녀가 더 이상 그 시골 구석에서 버틸 수 없도록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는 두 팀장에게 이수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을 던졌다. 원료 구매 전략팀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이수연의 작은 온라인 상점에 올라온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분석하여 그녀가 사용하는 핵심 원료들의 목록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녀의 향수에서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몇 가지 희귀한 재료들이 있었다.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특정 농장에서만 소량 생산되는 로즈 드메 앱솔루트,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외딴 섬에서만 자라는 바닐라 빈 같은 것들이었다. 며칠 뒤 이수연은 10년 넘게 거래해 온 프랑스의 장미 농장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아시아의 한 거대 화장품 기업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게 되어 더 이상 그녀에게 원료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통보였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농장의 장미 없이는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첫사랑의 기억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공급처를 수소문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다른 농장의 장미들은 그녀가 원하는 섬세한 향을 담고 있지 못했고 어쩌다 비슷한 품질의 원료를 찾아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시장에 나온 최고급 장미 앱솔루트 물량을 전부 싹쓸이해간 것 같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간격으로 그녀가 애용하던 다른 희귀 원료 공급처들로부터 연달아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왔다. 수연의 작업실 선반 위. 아름다운 색을 뽐내던 원료병들이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발이 묶이는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악재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정확하게 그녀의 약한 고리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강태민이었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무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군청 소속이라며 자신을 밝힌 두 명의 공무원이 그녀의 작업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들은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작업실 곳곳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이수연 씨, 이 작업실은 상업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간인데 소방 안전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는군요. 환기 시설이 미비하여 유해 물질이 외부로 배출될 경우 환경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법 조항을 들이밀며 그녀를 압박했다.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었던 그녀의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불법과 위험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버렸다. 공무원들은 조만간 시정 명령서가 발부될 것이며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작업실 폐쇄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돌아갔다. 수연은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서서 만견자실했다. 원료 공급처는 막히고 이제는 작업 공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태민이 떠나며 남겼던 경고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무력감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비열하고 폭력적인 겁박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재능을 탐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를 파괴하여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술을,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대한 압박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의 조향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자는 대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국내외의 모든 식물학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장미를 대체할,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향을 가진 한국의 토종 장미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녀는 군청에서 지적한 법규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으며 반박할 논리를 준비했다. 그녀의 작은 작업실은 소규모 개인 창작 공간으로 대규모 생산 시설에 적용되는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포기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며칠 뒤 강태민은 팀장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수연의 모든 원료 공급 루트가 차단되었으며 관공서를 통한 압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고집 센 시골 여자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올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자신의 손쉬운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수연이 직접 차를 몰고 지리산과 한라산을 누비며 희귀한 토종 식물들을 채취하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군청에 논리정연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 명령 발부를 보류시켰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항복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강태민은 와인잔을 든 채 멈칫했다. 그의 미간에 가는 주름이 잡혔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여자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녀는 꺾으면 부러지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뿌리 내리는 들풀 같은 존재였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이 게임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지독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단순한 소유욕은 어느새 지독한 승부욕과 분노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수연은 작업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강태민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절박하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몰고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헤맸고 제주도의 바람 부는 오름을 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기존의 공급망 없이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원료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아온 노인들을 만났고 잊혀진 토종 식물에 대한 오래된 문헌들을 파고들었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슬을 머금은 새벽의 숲에서만 잠시 피어나는 희귀한 난초의 향기를 찾아냈고 화산암 지대에서 자라는 작은 들꽃에서 놀랍도록 강인한 생명력의 향을 추출해냈다. 이것들은 시장에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향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예술적 성취일지는 몰라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의 향수 업계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갑자기 특정 희귀 원료들을 시장에서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이 신제품 출시를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업계의 또 다른 거인 센토피아 이의 박진우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단순한 신제품 준비라고 보기에는 아우라 그룹의 움직임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박진우 회장은 강태민의 아버지와는 오랜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는 젊은 후계자인 강태민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늘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 자신도 평범한 조향사로 시작하여 센토피아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에 그는 향수가 단지 돈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예술과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그에게 강태민은 야망만 가득한 장사꾼처럼 보였다. 강태민, 그 젊은 친구가 도대체 누굴 짓밟으려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가?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원료시장 동향 보고서를 읽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집무실은 강태민의 그것처럼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 오래된 원목 책상과 수백 권의 조향 관련 서적,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 향료들이 담긴 오르간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은 경영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서재에 가까웠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아우라 그룹이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원료들을 주로 사용하던 소규모 업체나 개인 조향사들을 전부 파악해보게. 그들 중 누군가가 강태민의 타겟일 가능성이 높아. 센토피아의 정보력은 아우라 그룹에 뒤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진우 회장의 책상 위에는 이수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작은 온라인 상점 향기의 기억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원료 공급 중단과 관공서를 통한 압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거대 기업이 고작 개인 조향사 한 명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도대체 이수연이라는 조향사가 어떤 재능을 가졌기에 강태민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즉시 이수연의 향수 중 아직 재고가 남아있는 태풍의 기억을 주문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 평범한 택배 상자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포장도 없이 소박한 유리병에 담긴 향수가 들어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시향지의 향수를 살짝 뿌린 뒤 조심스럽게 코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노련한 표정에 깊은 경이감이 서렸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만 가지의 향수를 접해왔지만 이런 향기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이야기이자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의 눈앞에 강태민이 보았던 것과 같은 거친 바다와 폭풍우가 펼쳐졌다. 하지만 박진우 회장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향기 속에 담긴 조향사의 영혼을 느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섬세한 감성까지. 그는 단번에 이수연이 시대를 뛰어넘을 천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런 천재를 짓밟으려는 강태민의 행태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다. 박진우 회장은 직접 이수연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강태민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차 대신 평범한 국산 차를 직접 몰고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이수연의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소박한 마을의 모습,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향기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느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수연은 낯선 중년 남성의 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태민의 일 이후 그녀는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었다. 누구신데?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저는 센토피아의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의 태도는 강태민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에게서는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다. 수연은 놀랐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박진우 회장은 작업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멋진 공간이군요. 이곳에서 그런 위대한 향수가 태어나는 거였군요. 그는 계약서나 서류 가방을 꺼내는 대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의 향수를 맡아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질투가 날 정도의 재능입니다. 당신의 향수를 맡고 제가 젊은 시절 왜 조향사가 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는 강태민이나 아우라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향수에 대한 자신의 철학, 예술로서의 향수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했다. 수연은 경계심을 풀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향기에는 거짓이 없었다. 강태민에게서 느껴졌던 금속성의 야망 대신 그에게서는 오래된 나무와 잘 마른 차십 같은 깊고 편안한 열정의 향기가 느껴졌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박진우 회장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이수연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센토피아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연이 거절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재빨리 말을 이었다. 오해는 마십시오. 당신의 향수를 샀거나 당신을 우리 회사에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예술을 지킬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센토피아의 연구실과 법무팀,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정직한 공급망을 당신의 날개로 써주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는 당신의 창작 활동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이곳에서 자유롭게 향수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예술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고용 계약이 아닌 예술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의 제안이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강태민으로 인해 깊어진 기업에 대한 불신과 눈앞의 남자가 보여주는 진심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혼자서 이 모든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남자의 손을 잡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명함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정해지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어떤 강요도 없이 조용히 떠났다. 수연은 그의 명함을 든 채 창밖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강태민이 박진우 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것은 그가 다녀간 지 차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가 이수연의 작업실 주변에 심어놓은 사설 정보원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보고를 듣는 순간 강태민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값비싼 벽지를 적셨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흉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박진우. 감히 내 사냥감에 손을 대. 그에게 박진우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모욕이었다. 압박과 회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적 수단이 늙은 여우 박진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센토피아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는다면 이수연을 손에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져야 하는 지독히도 계산적이고 위험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해안 마을을 찾았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 대신 수수한 국산 SUV를 직접 몰았고, 몸에 딱 붙는 비싼 수트 대신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작업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정보원에게서 파악한 대로 그녀가 해질 녘이면 종종 산책한다는 해변의 한적한 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우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수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즉각적인 경계심이 떠올랐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절박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수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녀의 코는 여전히 그의 본질적인 향기, 그 날카로운 야망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의 향수를 처음 맡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충격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우라 그룹을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삶.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만들어낸 것이었다.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괴물이 된 이유로 포장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당신의 향기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당신을 가지려고만 했던 겁니다. 당신의 예술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사람의 감정을 향기로 읽어낼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조작된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야망의 향기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그가 만들어낸 슬픔과 고독, 그리고 후회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평생을 순수하게 예술에만 몰두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이었다. 어쩌면 내가 그를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강태민은 우연히 그녀의 주변에 계속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사업이나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희귀한 조향 관련 고서를 구해와 그녀에게 선물했고 그녀가 새로운 원료를 찾아 헤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했다며 작은 야생화의 표본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는 척했다. 그들은 해변을 함께 걷거나 작은 시골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 대신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 이야기, 처음으로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담,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지만 수연은 조금씩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사는 남자의 고독과 상처를 엿보았다고 착각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화장대에서는 늘 라일락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늘 슬펐어요. 아마 어머니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신이 향기로 기억을 담아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슬픈 라일락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고 그 순간만큼은 그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오만하고 비열한 사업가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한 남자로 그가 내민 동정심이라는 미끼를 그녀는 의심 없이 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의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제안이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민은 그녀를 작업실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의 뜨거운 시선과 손의 온기가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곧 손을 놓아주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수연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감정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계심과 동정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설렘이 뒤섞인 혼란스럽고도 위험한 향기였다. 강태민이 쓴 사랑이라는 가면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민의 연극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그는 더 이상 가끔 우연히 나타나는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새 이수연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작업에 몰두하느라 끼니를 걸을 때면 따뜻한 음식을 사 들고 찾아왔고 낡은 작업실의 삐걱거리는 문을 말없이 고쳐주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향수 철학에 대해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강태민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관심과 부드러움 앞에서 그녀의 오랜 경계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야망의 향기는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변에서는 그녀를 향한 존중과 연민의 향기가 나는 듯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길어올린 향수가 아니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심스럽게 다시 누군가를 향해 열리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담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향기였다. 그녀는 그 향수에 두 번째 문이라는 가제를 붙였다.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봄의 문턱처럼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시작을 의미했다. 향기의 중심에는 이른 봄. 새벽녘에 찬 공기를 뚫고 피어나는 삼벚꽃의 섬세하고 연한 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뜻하고 견고한 삼나무 향이 감싸며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 아주 미량의 생각 노트를 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일말의 경계심이자 과거의 상처가 남긴 지혜의 흔적이었다. 이 향수는 그녀의 현재 감정 상태를 그대로 담아낸 그녀의 영혼의 일부와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강태민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두 번째 문의 마지막 조합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정말 대단해. 당신은 단순히 향을 섞는 게 아니라 감정을 증류해내는 것 같아. 그의 칭찬에 수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멀리 사는 이모에게서 온 전화였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작업실에 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강태민의 부드러운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냉혹한 포식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맹수로 돌변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작업대로 다가가 방금 전까지 그녀가 만지작거리던 조약 노트를 펼쳤다. 그곳에는 두 번째 문의 정확한 배합 비율과 단계별 과정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소리 없이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몇 분 뒤 수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강태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무슨 생각해? 수연이 묻자. 그는 뒤돌아서며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당신의 재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어. 그는 그날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이 담긴 비밀이 들려 있었다. 장면은 서울, 아우라그룹의 최고 기밀 연구실로 바뀐다. 강태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수석 조향사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찍어온 사진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 포뮬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복제해내. 그리고 즉시 대량 생산을 위해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조향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놀라운 포뮬러입니다만 출처가 어딥니까? 강태민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당신들이 알 바 아니야. 지금부터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자산이다. 즉시 앱솔루트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마케팅팀에는 아우라 그룹과 독점 계약한 천재 은둔 조향사의 신비로운 첫 작품이라는 스토리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해. 그는 그녀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까지 훔칠 작정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작은 온라인 상점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띈 연예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에 시선이 멈췄다. 아우라 그룹,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신제품 앱솔루트 공개 예고. 그녀는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다. 기사에는 앱솔루트의 향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실려 있었다.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벚꽃의 순수함과 삼나무의 견고함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스파이시한 반전이 매력을 더한다. 그것은 그녀의 두 번째 문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화면에 글자들이 흐려지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연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따뜻한 손길은 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향기는 지독하고 역겨운 배신의 향기였다. 메스꺼움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분노에 집어삼켜진 후였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끈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부드럽고 흔들리던 예술가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동안 잊고 있던 박진우 회장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 이수연입니다. 지난번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바다보다도 더 차가웠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화기 너머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수연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놀라지도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서 이미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요.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 없는 신뢰와 지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진우 회장은 약속대로 그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다.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수연을 마주했다. 상처받고 흔들리던 예술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슬픔을 차가운 분노로 승화시킨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전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는 대신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강태민이 제 향수를 훔쳤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없이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구상했던 향수 두 번째 문의 콘셉트와 핵심 원료, 그리고 아우라 그룹이 발표한 신제품 앱솔루트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강태민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과정과 그가 보였던 기만적인 행동들까지.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진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 젊은 친구가 결국 선을 넘었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즉시 센토피아의 법무팀을 가동하여 아우라 그룹을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당연하고도 강력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법정 싸움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법의 그늘 뒤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앞에는 이미 자신만의 전쟁 계획을 세워놓은 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석 달 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향수 박람회. 모든 브랜드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신제품을 발표하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강태민과 정면으로 맞서고 싶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조건을 말했다. 센토피아의 이름으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바로 다음 시간으로. 회장님께서는 제가 싸울 수 있는 무대와 무기, 즉 최고의 연구시설과 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 손으로 직접 끝내겠습니다. 제 향수로. 그들의 거짓을 심판할 겁니다.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박진우 회장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길에 뛰어들 줄 아는 용기와 전략적 사고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업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명예로운 싸움이었다. 좋습니다. 박진우 회장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수연 선생님의 뜻대로 합시다. 오늘부터 센토피아의 모든 자원을 당신의 칼과 방패로 쓰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만 하시오. 파리의 무대는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피해자와 조력자의 관계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강력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이수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자신의 작업실을 나섰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 공간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하는 채 오르는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센토피아의 거대한 R&D 센터였다. 최첨단 장비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곳은 그녀의 작은 작업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박진우 회장은 그녀에게 연구센터 내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보안이 철저한 개인 연구실을 내주었다. 그녀의 낡은 작업실 몇 채는 들어갈 만한 거대한 공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향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고 그녀가 상상하는 어떤 향이든 구현해낼 수 있는 최신 분석 장비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향수, 강태민을 무너뜨릴 무기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향수의 콘셉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여서는 안 되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자 명백한 증거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향수의 이름을 불사조라고 정했다.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부활하는 불멸의 존재. 향기는 세 단계의 명확한 이야기 구조를 가질 것이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쓴 약초의 향으로 배신의 고통을, 이어서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백합향으로 진실의 순수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삼나무와 흙의 향으로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할 계획이었다. 한편 박진우 회장의 법무팀은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이 앱솔루트의 특허를 출원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강태민이 이수연의 마을을 방문했던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연구원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증언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했다. 이수연은 처음으로 센토피아의 연구실에 홀로 섰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너무나도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광활한 실험대 위에 놓인 비어있는 비커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모습이 차가운 유리 표면에 비쳤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시골의 순수한 조향사가 아닌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정의를 위한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석 달 뒤에 파리를 향한 숨가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파리 박람회까지 남은 석 달의 시간 동안 센토피아의 연구실은 세상과 단절된 이수연만의 고요한 성전이 되었다. 반면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본사는 강태민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시끄러운 전쟁터와 같았다. 두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진실이,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이 정교하게 빚어지고 있었다. 이수연은 연구실 안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든 시간을 조향에 쏟아부었다. 그녀에게 잠과 식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뿐, 그녀의 모든 의식은 오직 불사조를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배신의 기억을 향으로 재현하는 첫 단계는 스스로에게 다시 상처를 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거짓된 미소와 배신이 확정되던 순간의 메스꺼움을 떠올리며 수십 가지에 쓴 약초와 날카로운 향신료들을 조합했다. 그녀가 지쳐 쓰러질 때쯤이면 박진우 회장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조용히 연구실을 찾아오곤 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에 대해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를 보낼 뿐이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이 선생, 위대한 작품은 복수심만으로는 탄생하지 않소. 그 아픔을 이겨낸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담겨야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 그의 조언은 그녀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등대와 같았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회의실에서 마케팅 팀을 닥달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앱솔루트의 광고 시안이 떠 있었다. 더 신비롭게, 더 고급스럽게 은둔의 천재 조향사라는 컨셉을 극대화시켜 그 혹은 그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아우라 그룹만이 그녀의 뮤즈가 될 수 있었다는 느낌을 주라고, 그는 자신이 훔친 예술의 거짓된 신화를 더 씌우는 작업에 몰두했다. 모든 것은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었다. 그들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세계적인 모델과 사진작가를 섭외했고 향수의 병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심리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이수연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한 방울의 향수를 만드는 동안 강태민은 돈과 시스템을 이용해 그 영혼의 껍데기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있었다. 그에게 예술은 분석하고 해체해서 가장 잘 팔리는 형태로 재조립하는 데이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가끔 미세한 균열의 순간이 찾아왔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앱솔루트의 샘플 향을 맡을 때면 문득 자신에게 향수의 철학을 이야기하던 수연의 진지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겨있던 순수한 열정을 떠올릴 때면 그의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희미하게 아파왔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곧이어 날아든 보고서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곤 했다. 앱솔루트의 사전 예약 판매량이 아우라 그룹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고, 폭락했던 회사의 주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다는 보고, 그는 숫자가 주는 달콤한 위안 속으로 도피했다.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야.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지.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남은 한 조각의 양심마저 지워버렸다. 수연은 마침내 배신의 고통을 담은 탑 노트를 완성하고 진실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미들 노트 조향에 들어갔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향을 내는 백합과 음반 굴꽃을 중심으로 새벽의 이슬 같은 투명함을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재료를 더했다. 그것은 센토피아의 그 누구도, 심지어 박진우 회장도 모르는 그녀만의 무기였다. 바로 그녀가 고향을 떠나올 때 작은 병에 담아온 바닷물에서 추출한 아주 미량의 소금 결정이었다. 그 소금은 향기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든 향기들을 더욱 선명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놀라운 촉마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본질을 상징하는 그녀만의 서명이었다. 마침내 모든 향의 조화가 완성되는 순간 연구실 전체에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고결하고도 강인한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다. 불사조가 마침내 날개를 편 것이다. 파리 박람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미디어들은 몰락하던 제왕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부활이냐, 전통의 강자 센토피아의 자존심 수성이냐를 놓고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들은 두 거대 기업의 자존심을 건 승부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결전의 무대인 파리로 향하고 있었다. 출국 전날 밤, 이수연은 완성된 불사조가 담긴 단 하나의 작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담았다. 지난 석 달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리만큼 고요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거대한 생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끝없이 흘러나오는 수십만 개의 앱솔루트 병들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막대한 불을 가져다줄 상품이, 그녀의 손에는 진실을 심판할 단 하나의 무기가 들려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의 화려한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향수업계의 거물들, 바이어들,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수백 가지의 값비싼 향수들이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이 샴페인 거품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향수의 이름으로 부와 명예가 결정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전쟁터였다.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이수연은 박진우 회장과 함께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긴장감도 없었다. 오직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원도 시골의 순박한 조향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선 단호한 심판관이었다. 마침내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아우라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강태민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능숙한 쇼맨십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우라 그룹은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 바로 이 향수, 앱솔루트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혁신, 전통의 파괴, 그리고 베일에 쌓인 천재 조향사와의 운명적 만남과 같은 단어들로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흰 장갑을 낀 스태프들이 앱솔루트가 뿌려진 시향지를 청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홀 안가득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가 퍼져나갔다. 청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놀라워. 이건 분명히 히트작이 될 거야.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반응을 즐겼다. 그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다. 그는 연설대 너머 센토피아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 잠시 조롱 섞인 의기양양한 시선을 보냈다. 바로 그때 그는 객석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이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강태민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비웃음으로 지워버렸다. 아우라 그룹의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잠시의 정적 후 센토피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무대는 이전과 대조적으로 극도로 단순했다. 화려한 영상이나 음악도 없이 오직 하나의 단상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했다. 다음은 센토피아의 새로운 파트너, 조향사 이수연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다.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이수연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단순하고 우아한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즉시 소란스럽던 홀 전체를 집중시켰다. 그녀는 단상 앞에 서서 잠시 청중들을 둘러본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향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제품 설명이나 판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믿음이 가득했던 한 영혼이 차갑게 배신당하고 잿더미가 되었다가 그 절망 속에서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불사조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불사조의 시향지가 청중들에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향지를 코로 가져갔다. 가장 먼저 그들을 덮친 것은 날카롭고 쓴 약초의 향이었다. 청중들은 당황했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향기였다. 하지만 그녀가 배신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 향기가 바로 그 감정의 표현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재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쓴 향기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백합의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소금의 향취는 마치 눈물을 씻어내는 바다처럼 모든 상처를 정화하는 듯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단순한 향이 아닌 하나의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는 이전보다 더욱 강합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향기는 다시 한번 변화했다. 모든 꽃향기를 감싸 안으며 깊고 장엄한 삼나무와 비에 젖은 흙의 향기가 굳건하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존재의 위엄과 평온함이었다. 앱솔루트가 주었던 순간적인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울림과 감동이 홀 전체를 지배했다. 청중들이 불사조의 경이로운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을 때 이수연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진실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앱솔루트 특허 출원 날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강태민이 이수연의 마을을 방문했던 날짜가 표시되었다. 두 날짜는 불과 이틀 차이였다. 다음 화면에는 그녀의 작업 노트에 있던 두 번째 문의 포뮬러와 앱솔루트의 포뮬러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다. 두 향수는 98% 이상 일치했으며 앱솔루트는 원작의 섬세한 부분을 제거하고 대량 생산을 위해 일부 성분을 값싼 화학 물질로 대체한 열화된 복제품이라는 분석 결과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고함과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민이 서 있던 VIP 구역으로 모든 카메라가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들켜버린 자의 순수한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이수연은 무대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복수심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자의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총이나 칼이 아닌 오직 진실을 담은 한 병의 향수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파리에서 터진 진실의 폭탄은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온통 그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진실의 향기, 거대 제국을 무너뜨리다. 아우라 그룹 희대의 표절 스캔들.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조향사 이수연. 세상은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열광했고 강태민과 아우라 그룹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했다. 후폭풍은 아우라 그룹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전 세계의 백화점과 로드숍은 앱솔루트를 즉각 매대에서 철수시켰고 파트너 기업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강태민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제국은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법적인 책임은 더욱 가혹했다. 센토피아는 물론 주주들과 소비자 단체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빗발쳤다. 한국 검찰은 즉시 지적재산권 침해, 사기,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강태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연일 검찰청 조사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젊은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범죄 혐의자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늦은 밤 조사를 받고 나온 강태민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 앞에 우두커니 섰다. 그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가? 그는 이수연의 재능을 진심으로 경탄했지만 그 순수한 감정은 곧 성공을 향한 지독한 야망에 잡아먹혔다. 그는 향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향수가 가져다줄 성공을 탐했던 것이다. 결국 그 야망이 그 자신을 집어삼켰다. 반면 이수연의 위상은 하늘로 치솟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전 세계 향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와 패션 하우스들이 그녀를 수석 조향사로 연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전쟁을 벌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예술과 존엄을 지켜낸 그녀의 용기에 더 큰 찬사를 보냈다. 박람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이수연에게 박진우 회장은 센토피아의 부회장직과 그녀의 이름을 딴 독립 브랜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도 명예로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중하게 그 제안을 사양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이름으로 온전히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저의 작은 작업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잠시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역시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요. 당신의 그 뜻을 존중하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동료로서, 친구로서 기꺼이 돕겠소. 1년 후 이수연의 고향 해안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그녀의 낡았던 작업실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이 들어섰다. 건물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따스한 햇살과 푸른 바다의 풍경을 그대로 품고 있었지만 사용된 목재나 건물의 구조는 옛 작업실의 소박한 영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수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향수만을 소량 만들어
그녀의 철학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재능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젊고 열정 넘치는 제자 2명이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해 진력, 수연은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에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향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더 이상 배신의 상처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향수가 아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한 평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자유의 감정을 담은 향기였다. 그녀는 그 향수의 이름을 평온이라고 지었다. 짭짤한 바닷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데워진 나무의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피워내는 작은 기쁨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평온하고도 충만한 향기였다. 긴 싸움은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녀의 특별한 향기는 그녀의 꺾이지 않는 영혼 그 자체였으며 그것은 결코 야망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었다.